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양창국 작가의 인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문득 마주하게 되는 과거의 흔적. 젊은 날 술잔 사이로 스쳐 지나갔던 한 여자를 노년에 다시 만나게 됩니다. 아슬아슬하게 흔들리던 욕망과 그 끝에서 겨우 찾은 평정심. 양창국 작가의 인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자성은 문틈으로 밀려오는 여명을 힐끔거리며 포근하고 따뜻한 침대에서 빠져나오기가 싫어 몸을 옴츠락거렸다. 어젯밤 뉴스에서 새벽 온도가 영하 11도, 강추위가 온다고 했다.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고 외출 시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감기 조심하라고 했다. 구자성은 그래도 오늘이 새해 첫 수련일인데 첫날부터 빠질 수는 없지 하며 아쉽게 자리를 털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구자성은 9년째 국선도 아침반을 다니고 있다. 그는 50대 후반 임원으로 직장을 퇴직하고 바로 건강관리를 위하여 집 근처 문화원에서 개설한 국선도 과정에 등록했다. 수련 시간은 아침 8시 20분부터 9시 40분까지. 시작 시간에 맞춰 가려면 직장을 다닐 때와 똑같이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챙겨 먹어야 한다. 1월 3일 새해 첫 등원하는 날. 구자성은 부지런히 아침을 챙겨 먹고 아내는 아직 침대에서 아침잠을 즐기고 있다. 내복 위에 단복을 겹쳐 입고 그 위에 잠바를 걸치고 머플러를 두르고 털모자를 쓰고 장갑까지 끼고 강추위에 대비하여 완전 무장을 하고 현관을 나섰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찬바람이 휙 불어왔다. 구자성은 몸을 으스스 움츠렸다. 가로수들이 이파리를 다 털어내고 앙상하게 선 채 바람에 흔들거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그늘진 곳을 눈이 하얗게 덮고 있다. 구자성은 도장에 들어서자 탈의실로 가서 추위를 대비하여 무장했던 옷을 벗어 걸어놓고 검은 띠를 다시 한번 고쳐매고 도복 차림으로 수련장에 들어섰다. 구자성은 도장의 회원 약 60명 중에 고참축에 들었다. 도장의 출입문에서 왼편에는 남자 회원이, 오른편에는 여자 회원이 자리하고 수련한다. 은퇴한 중늙은이들이 건강을 챙기려 열심히 출석한다. 새해 첫 수련을 시작하기 전 사범이 이번 학기에 새로 등록한 신입 회원들은 사범이 서 있는 단상 바로 앞 가운데 자리로 나오라고 했다. 3개월 기간인 매 학기마다 기존 회원 몇 명이 등록을 안 하고 신입 회원이 그 자리를 채웠다. 신입 회원들은 아직도 도복이 지급되지 않아 체육복 차림, 잠바 차림 등이다. 그들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맨 앞줄로 나와 섰다. 신입 회원은 여자가 3명, 남자가 2명이었다. 남자 한 분은 완전히 머리가 하얗다. 여자 중 한 분은 젊어 보였다. 국선도 수련 과정은 호흡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푸는 전조신 동작 21분, 단전호흡 37분, 마무리 훈련 후조신 14분이다. 사범이 녹음 테이프를 틀고 앞자리에 불러 모은 신입 회원들에게 전조신 동작을 시범 보이며 가르쳤다. 전조신이 끝나고 단전호흡에 들어가자 사범은 신입 회원들을 단상으로 불러 올려 빙 둘러 앉혀놓고 기혈과 호흡법을 설명했다. 구자성은 고개를 돌려 단상에서 사범의 설명을 듣는 신입 회원들을 올려다봤다.
신입 회원 중 한 여인이 눈에 익었다. 구자성은 눈에 익은 여자를 훔쳐보며 저 여자가 그 여자일까 하며 정신을 빼앗기다가 바로 정신을 회음혈에 집중하고 구령과 호흡에 맞춰 기를 임동맥, 소주천, 대주천으로 옮기했다. 그는 입안에 가득 고이는 단침을 삼켰다. 수련 과정이 끝났다. 사범이 신입 회원들을 앞에 한 줄로 세우고 선배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했다. 신입 회원들이 한 줄로 들어서서 왼편에 선 회원부터 어색한 표정으로 이름, 사는 동네를 말하고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했다. 신입 회원이 인사할 때마다 기존 회원들이 박수로 환영했다. 구자성은 눈에 익은 여자 신입 회원을 눈여겨보며 그녀 같은데 하며 그녀가 인사할 차례를 기다렸다. 최홍심입니다. 3단지에 살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구자성은 그녀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녀가 맞네 하며 한 방 맞은 것 같이 머리가 멍해졌다. 그녀는 그가 총각일 때 그의 하숙집에 짐을 맡겨놓고 사라진 여인이다. 구자성은 국영기업체에 입사했다. 입사 동기생은 25명이었다. 그들은 입사 후 회사 연수원에서 3주간 회사원이 필요한 기초 소양 교육을 받은 후 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구자성은 서울이나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지사로 발령을 원했으나 입사 동기 5명과 함께 강원도 강릉지사로 발령을 받았다. 모두 총각들이라 하숙을 했다. 구자성은 독방을 썼으나 다른 4 동기들은 하숙비를 아낀다며 2 사람이 한 방을 썼다. 멀리 동해안까지 밀려간 5 동기들은 죽이 맞아 자주 어울려 술자리를 벌였다. 수습 시절의 월급으로 비싼 술집에 갈 수가 없어 선술집에서 막걸리를 주로 마셨다. 3개월 수습이 끝나고 정식 직원으로 월급을 받은 날 우리도 이제 정식 사원이 됐으니 싼 막걸리만 마실 것이 아니라 여자 있는 집에 한번 가보자며 돈을 걷어 강릉에서 알아주는 요정 은정에 갔다. 간단한 찌개 종류 안주로만 술을 마셨던 총각들 앞에 떡 벌어지게 차려진 술상이 나오고 여자도 3 사람이나 들어왔다. 맑은 청주를 내왔다. 사회 초년병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며 황송한 자세로 호사를 즐겼다. 그때 들어온 여인 중 한 사람이 홍심이다. 그날 방에 들어온 3 여인 중에 제일 젊고 예뻤다. 오동통한 몸매로 앵두 같은 입술, 마늘씨 같은 코, 반달 같은 눈썹 등등 고전 소설에 나오는 미인형이었다. 그녀는 홍심이라고 이름을 소개했다. 값비싼 술에 가볍게 간이 부은 총각들은 국궁의 붉은 관역 홍심을 떠올리며 누가 홍심의 가슴에 화살을 꽂을 것인가 허허거리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그들이 정식 사원이 됐다고는 해도 그들의 월급으로 요정은 너무 비쌌다. 그들은 한 달에 한 번 월급날 딱 한 번만 호사를 즐기기로 규칙을 정했다. 그들이 은정을 찾을 때마다 홍심이 그들의 방에 들어왔다. 그녀는 돌아가면서 파트너를 해줬다. 동기들 사이에 김길성이 홍심의 가슴에 화살을 꼽았다는 입소문이 났다. 집이 부자인 김길성은 월급은 다 용돈으로 썼다. 김길성은 혼자 슬쩍 은정에 들러 홍심을 꼬였단다. 구자성은 그런 입방아를 들으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었지만 여자를 꼬이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고 돈도 있는 김길성이면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동기들이 5번째 은정을 찾았을 때 홍심은 구자성의 옆자리에 앉았다.
구자성은 화류계 여자가 풍기는 지분 향기에 취해 정신이 흔들거렸다. 구자성은 그녀의 하얀 가슴살과 그 밑으로 이어지는 계곡을 내려다보며 저절로 침이 넘어갔다. 그녀를 막 주물러 터뜨리고 싶었으나 의지로 참았다. 술판이 끝날 무렵 홍심이 구자성에게 물었다. 구 선생님은 혼자 하숙하신다고 했죠? 네,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말도 했나? 저 사정이 생겨서 그런데 제 짐을 구 선생님 하숙방에 며칠 옮겨놓아도 되겠어요? 짐을 제 하숙방에요? 술이 취한 구자성은 그녀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어? 홍심이가 자성이한테 동거하자고 하네? 김길성이 눈을 홉뜨며 말했다. 동거? 구자성이 홍심과 김길성을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구자성, 너 언제 홍심을 꼬였어? 얌전한 채 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네. 김길성의 눈에서 질투의 불꽃이 번뜩했다. 나머지 동기들은 박수를 치며 구자성을 응원했다. 구자성은 미처 제대로 사태를 파악하지 못한 채 안 된다는 말을 할 여유도 없이 동기들에게 끌려 나왔다. 동기들이 짐이 가면 몸도 가는 거라며 홍심의 마음에 화살을 꽂은 턱을 내라며 졸랐다. 그는 엉겁결에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샀다. 다음 날 퇴근하여 대문에 들어서는 구자성에게 하숙집 아주머니가 예쁘게 생긴 젊은 처자가 구 선생님께 말했다면서 짐을 방에 놓고 갔다고 했다. 아주머니는 애인이냐고 물었다. 구자성은 얼굴을 붉히며 아니라고 했다. 여주인이 우리 집은 하숙집이지 여자랑 살림은 안 된다고 못을 쳤다. 구자성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다. 보따리 2개, 흑백 TV, 들고 다니는 축음기가 윗목에 쌓여있다. 보따리 하나는 이불을 싼 것이고 하나는 옷을 싼 것인 모양이다. LP 음반도 몇 장 있다. 홍심이 요정에서 자주 부르던 가요 음반은 하나도 없고 오페라 라보엠 세트와 쇼팽, 브람스 등 클래식 음반만 있었다. 그녀는 직업과 달리 고상한 취미를 가진 모양이다. 구자성은 홍심의 짐보따리를 보며 난감했다. 밖으로 드러낼 수도 없고 그대로 두기도 그랬다. 구자성은 짐이 왔으니 요정이 끝난 후 그녀의 몸까지 쳐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짜릿한 걱정을 했다. 밤중에 찾아오는 몸을 쫓아낼 자신이 없었다. 그렇다고 술집 여자와 살림을 차리기도 그랬다. 밤 10시 요정이 끝날 시간이다. 구자성은 자리에 누워 그녀의 몸이 오는 상상을 하며 온몸과 마음이 덜덜 떨렸다. 그의 이성은 그녀가 오면 돌려보내야지 했지만 그의 젊은 몸이 그녀를 간절히 기다렸다. 구자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초조하게 그녀를 기다렸으나 12시 통금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몸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녀의 몸은 오지 않았다. 동기들은 매일 그녀와 만리장성을 쌓은 이야기를 하라며 구자성을 졸랐다. 구자성은 그녀가 오지 않았다고 구차한 변명을 해야만 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났다. 구자성은 이제 짐을 따라 그녀의 몸이 온다는 기대를 접었다. 어머니가 사전에 연락도 없이 불쑥 아들을 찾아와서 구자성의 하숙방에서 퇴근하는 아들을 반겼다. 너 혼자 시골 보내놓고 잘 있나 보러 왔다.
하숙집 주인이 좋으신 분 같아 우선 안심이 된다. 어머니는 방에 들어서는 구자성의 양복 저고리를 받으며 말했다. 미리 오신다고 하시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지. 내일 아침 먹고 갈 거다. 그런데 저기 윗목에 있는 짐은 누구 거냐? 어머니가 윗목에 쌓아놓은 짐을 가리키며 물었다. 그거 친구가 잠시 맡겨놓은 거야. 구자성이 둘러댔다. 친구? 저 보따리 풀어보니 여자 옷이던데. 엄마는 남의 짐을 막 풀어보고 그런 거야? 구자성이 소리를 높였다. 왜? 내 아들 방에 있는 짐 좀 풀어보면 안 되냐? 주인 아줌마가 웬 젊은 처자가 가져왔다고 해서 무언가 하고 풀어봤다. 짐을 맡긴 젊은 처자는 누구냐? 엄마의 눈초리가 올라갔다. 아, 그거 여선생님 건데 한 달 연수 받으러 가면서 나한테 짐을 맡겨놓고 간 거야. 구자성이 날름 거짓말을 했다. 여선생? 초등학교 아님 중학교? 초등학교. 너랑 사귀는 여자냐? 사귀는 정도는 아니고 몇 번 차를 같이 마셨어. 그래? 그런데 짐까지 맡겨? 나 혼자 독방 쓰며 하숙하잖아. 같이 차를 마시다가 한 달간 연수 받으러 가는데 지금 있는 하숙집에서 다른 사람 들인다고 짐을 안 맡아준다고 걱정해서 내 방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래? 주인 아줌마 말이 그 처자가 짐을 맡겨놓고 가서 다시 들른 적은 없다고 하더라만. 엄마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구자성이 반격했다. 너 장가도 안 가고 살림 차리면 내가 그런 아들로 보여요? 나야 너 믿지. 그런데 우리 친구 아들이 시골에서 근무하면서 다방 레지랑 눈이 맞아 살림을 차리고 결혼하겠다고 날뛰어서 우리 친구가 눈이 뒤집혔다. 너는 안 그러겠지만 절대 혼자 있다고 처신 함부로 하지 말고 술집 여자나 다방 레지 건드리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그런 처자는 절대 안 된다. 어머니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네가 허튼 짓 하면 바로 알려주라고 하숙집 아줌마한테 부탁했다. 아, 무슨 그런 부탁을. 짐 맡긴 여자 음반 보니까 클래식만 있더라. 선생님 맞는 것 같아 안심된다만 너만 믿고 가니 절대 한눈 팔지 마라. 어머니의 잔소리가 더 이어질 기세였으나 그때 안방에서 하숙집 아주머니가 저녁 준비됐다며 문을 두드렸다. 구자성은 얼른 앞장서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아들과 하룻밤을 보내고 어머니는 나 너 사는 거 봤으니 너 출근하면 바로 올라갈 거다. 다시 말하지만 젊은 혈기에 술집 여자나 다방 레지 등과 절대 어울리지 마라. 하고 다시 당부했다. 구자성은 짐의 주인이 요정 아가씨라는 것이 들통나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걱정 말라고 큰 소리쳤다. 짐을 맡겨놓은 지 2주가 지났으나 홍심은 구자성의 하숙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김기수와 이태리 벤베누틱한 세계 미들급 챔피언 쟁탈전이 열리는 날 주인집 아저씨가 이장집까지 가서 중계를 보려면 번거롭다며 구자성의 방에 놀고 있는 TV로 중계를 보자고 보챘다. 당시 한마을에 한두 집밖에 TV가 없었다. 구자성은 주인의 허락도 없이 남의 TV를 켜는 것이 내키지 않았으나 주인 아저씨가 간절히 청하고 그도 중계를 보고 싶어 홍심의 TV를 켜고 그의 방에서 편안하게 중계를 보았다. 열전 끝에 김기수가 타이틀을 획득했다.
기분이 난 주인 아저씨는 막걸리를 받으러 나가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찌개거리를 준비하라고 했다. 구자성은 주인 아저씨와 11시가 넘도록 막걸리로 축하 파티를 했다. 덩치가 큰 선수들이 주먹을 휘두르며 벌린 격투기를 본 후 막걸리까지 마신 구자성은 자리에 누웠으나 흥분이 가시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다. 온몸이 스멀거리고 무엇인가 터뜨리고 싶었다. 대문 흔드는 소리가 들리고 주인 아주머니가 주무실 텐데 하는 소리가 들렸다. 구자성의 방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고 주무세요?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구자성은 전등불을 켜며 누구세요? 했다. 방문이 열리고 홍심이 방에 들어섰다. 구자성은 엉겁결에 바지를 주워 입었다. 저 오늘 잘 데가 없는데 하룻밤 재워주세요. 홍심이 말을 허공에 던졌다. 네? 구자성의 눈이 커졌다. 제 이불도 있고 하니 얌전히 잘게요. 그럼 홍심이 구자성의 대답도 듣지 않고 윗목에 쌓아놓은 보따리를 풀러 이불을 꺼내서 구자성의 이불 옆자리에 폈다. 구자성은 전신이 떨려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내 이불과 구선생님 이불 사이 이 빈 공간은 38선이에요. 38선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녀는 위에 걸쳤던 가디건만 벗어 짐 보따리 위에 걸쳐놓고 나머지 옷은 입은 채로 그녀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당차게 말했다. 구자성은 전신이 떨리고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다. 38선 넘으면 총살이에요. 절대 넘을 생각 마세요. 그녀가 머리 위까지 이불을 뒤집어 쓰며 말했다. 구자성은 넋이 나가 한참을 멍청하게 서 있다가 전등불을 끄는 것도 잊고 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선생님은 불을 켜놓은 채로 주무세요? 저는 불 켜놓고는 못 자는데. 홍심이 자리에서 일어나 전등불을 껐다. 구자성은 옆자리에 누운 젊고 예쁜 여인의 환영에 사로잡혀 춥지도 않은데 전신이 떨렸다. 그는 이빨이 덜덜 마주쳤다. 그는 이빨 부딪히는 소리를 감추려고 혓바닥을 이빨 사이에 끼웠다. 부딪히는 이빨이 혓바닥에 가벼운 통증을 주었다. 그는 옆에 누운 여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을 죽이며 몸에 퍼진 열기를 식히려 하였다. 구자성은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초조했다. 그는 눈은 감았으나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초조하게 허둥대는 자신을 들키지 않으려고 코를 고는 척했다. 여자와 한 번도 동침을 한 적이 없던 구자성은 전신으로 뻗쳐오르는 열기의 정체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랐다. 절대 술집 여자와 사귀지 말라던 어머니의 말씀. 38선을 넘으면 총살이라는 홍심의 말을 거역할 용기가 없었다. 구자성은 새벽이 다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열기와 싸우다 혼자 애를 태우며 젊은 육체를 들볶으며 더디가는 어두운 시간과 싸우며 피를 말리다가 새벽녘에 선잠이 들었다. 창문에 비친 햇살에 번뜩 잠이 깬 구자성은 옆자리를 돌아봤다. 홍심이 누웠던 자리에 홍심의 몸은 빠져나가고 허물만 남았다. 주인 아주머니는 아침 식사를 하는 구자성에게 처자가 새벽 일찍 나갔다고만 말하고 더 이상 그를 난처하게 하지 않았다.
여인과 고이 밤을 보낸 구자성은 주인 아주머니에게 짐을 맡겨놓았던 처녀가 와서 자고 갔다는 말을 어머니에게 이르지 말라고 부탁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다음 월급날 구자성의 입사 동기는 돈을 걷고 또 은정을 찾았다. 홍심이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들어온 아가씨에게 확인하니 홍심은 열흘 전 이곳을 떠났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다. 열흘 전이면 홍심이 구자성의 방에 와서 하룻밤을 보낸 때쯤이었다. 구자성은 그녀가 이곳을 떠나면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었는데 무심하게 보낸 것이 미안했다. 후회도 되었다. 구자성은 지사에서 2년 근무를 하고 본사로 발탁되어 상경했다. 그때까지도 짐을 맡긴 홍심으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 구자성은 짐을 서울 집에 가지고 갈 수도 없어 하숙집 주인에게 맡겼다. TV는 보시다가 주인이 오면 주시고 옷이랑 이불은 덮고 입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다. 구자성은 매일 홍심과 한 도장에서 수련을 하며 은근히 그녀에게 신경이 쓰였다. 그는 언제 그녀에게 아는 체를 해야 하나 기회를 봤으나 그 기회가 잘 오지 않았다. 구자성은 시간에 맞춰 도장에 와서 수련을 했으나 홍심은 매일 10분 이상 지각을 했다. 수련을 마치고 구자성이 탈의실에서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오면 그녀는 벌써 집에 가고 없었다. 어느 날 구자성이 전조신 동작을 하며 몸을 풀고 있을 때 그녀가 살짝 문을 열고 수련장에 들어서며 교단에서 시범을 보이는 사범에게 고개를 숙여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도복 위에 걸치고 왔던 코트를 벗어서 의자 위에 놓고는 구자성의 바로 옆자리 빈 매트로 왔다. 그녀는 50대의 여인답지 않게 유연하게 동작을 했다. 구자성은 몇십 년 만에 옆자리에 그녀와 나란히 자리하고 운동을 하며 자꾸 그녀에게 신경이 쏠렸다. 그녀가 살짝 눈을 들어 눈인사를 해왔다. 구자성도 고개를 끄덕여 인사를 받으며 그녀도 나를 의식하고 있구나 했다. 좌우로 손을 뻗을 때 두어 번 손가락 끝이 서로 부딪혔다. 구자성의 손가락이 그녀를 느끼며 가볍게 반응하고 정신이 휘청했다. 구자성은 수련 시간 내내 옆자리에서 수련을 하는 그녀를 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다가 펄썩 넘어졌다. 구자성은 넘어지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가 부끄러운 표정을 하며 구자성의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다시 물구나무 서기를 시도했다. 입문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날렵하게 물구나무 서기를 했다. 거꾸로 선 그녀의 얼굴이 소녀같이 어려 보였다. 그는 그녀가 너무나 아름답게 보여 가슴이 아릿했다. 구자성은 문득 그날 밤 그녀와 만리장성을 쌓았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까? 그녀가 내 반려자가 되었을까 생각하다가 고개를 휘휘 저었다. 어머니가 허락할 리 없다. 물구나무 서기를 마친 그녀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두 손을 기도하는 자세로 모았다. 구자성은 밝고 환하고 경건하게 보이는 그녀의 옆 얼굴을 보며 그녀의 남편은 누굴까 헤아려 보며 기분이 묘했다. 죄수복 같은 후줄근한 도복이 그녀의 몸매를 감췄으나 가슴 부위는 도톰하게 솟아올라 남자의 눈에 못을 박았다.
구자성은 옆자리에 그녀를 힐끔거리느라 정신이 산만하여 제대로 수련을 할 수가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식사라도 한번 하자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그녀는 수련이 끝나기도 전에 도장을 나갔다. 구자성은 그녀에게 말을 걸 기회를 잃었다. 구자성은 그녀가 항상 10여 분 늦게 도장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가 출석할 때까지 그녀를 기다리다가 오늘도 출석했네 안도하며 저만치 떨어진 자리에서 수련하는 그녀를 느끼며 그녀와 가까워지는 상상을 하다가 정신이 흐트러져 호흡이 흐트러지곤 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세월이 50대는 시속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 달린다고 우스갯소리를 한다. 환갑을 넘긴 구자성은 세월이 60km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다. 홍심은 입문한 지 1년을 채우고 이제 빨간띠 원기단법으로 승단했다. 연말 4년 동안 국선도반 회장을 해오던 이병렬 씨가 회장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사범은 회장은 검정띠 중에서 해야 한다며 구자성에게 다음 회장을 맡아달라고 했다. 회장이 하는 일은 봄에 한 번 야외 수련회를 주선하고 2달에 한 번씩 하는 승단대회 때 사회를 보면 된다. 구자성은 못하겠다는 핑계가 없어 사범의 제의를 받아들였다. 사범이 총무는 누구를 시킬 거냐고 물었다. 회장은 남자가, 회비를 걷는 총무는 여자가 맡아왔다. 구자성이 머뭇거리자 사범이 최홍심 씨가 어떠냐고 했다. 구자성은 최홍심 씨가 총무한다고 해요? 하고 반문했다. 사범이 최홍심 씨가 허락했다고 했다. 구자성은 여자가 옛일을 잊고 좋다고 하는데 남자가 속 좁게 못한다고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회장과 총무를 하면 이를 핑계로 그녀를 만날 수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은근한 기대로 가볍게 가슴이 설렌다. 연말에 2사람은 단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회장과 총무로 뽑혔다. 그날 구자성은 홍심에게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자기가 회장님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다. 그녀는 한참 옛날에 짐을 맡기고 하룻밤을 한 방에서 잔 인연을 잊은 것 같은데 구자성은 그만 아직도 그 사건을 마음에 담고 있는 것 같아 오히려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봄. 국선도방 회장 구자성은 봄철 야외 수련회를 주선해야 했다. 수련할 곳과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소요 경비를 뽑아 참가 회비를 정하고 버스를 임대해야 한다. 회비는 총무가 걷는다. 장소는 목소리가 큰 회원이 경기도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으로 하자고 우겨서 그렇게 정해졌다. 야외 수련을 하려면 매트를 깔고 수련을 할 수 있는 잔디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야외 수련장 장소 확인을 위해 현장 답사를 해야 한다. 구자성의 차로 현장 답사를 가기로 했다. 구자성은 회장과 총무, 남녀 단둘이 답사 가기가 그래서 전임 회장에게 노하우도 전수할 겸 같이 가자고 했다. 홍심도 회장과 총무 단 둘이 가는 것보다는 전임 회장과 3사람이 가면 좋겠다고 했다. 오전 10시 모임 장소에서 기다리는 구자성에게 전임 회장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겨 못 나오겠다고 전화했다. 구자성은 현장 답사를 미룰 수도 없고 다른 회원을 갑자기 불러낼 수도 없어 그냥 둘만 가자고 했다.
홍심도 허공에 시선을 둔 채 그러자고 했다. 88 올림픽대로에 들어선 구자성은 차량이 많지 않았으나 제한속도 시속 80km로 달렸다. 구자성은 제한속도를 벗어나지 않고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앞만 보고 입을 다물고 있던 홍심이 입을 열었다. 귀하신 분을 모시고 가는데 운전 조심해야지요. 귀하신 분? 회장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점잖으시네요. 홍심이 힐끗 구자성의 옆 얼굴을 쳐다보며 말했다. 구자성은 못 들은 척했다. 회장님, 참 인연이 묘하죠. 이렇게 30여 년 만에 국선도 도장에서 다시 만나다니. 세상이 참 좁아요. 그때 짐은 하숙집에 맡겨놓고 상경했는데 찾아가셨어요? 짐? 아, 떠난 후 그 동네엔 안 갔어요. 그러셨구나. 어느 날 새벽 바람과 함께 사라지셨는데. 소설 제목 같다. 저 그때 지금 새삼스럽게 그때의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때 어디로 떠나셨어요? 우리 입사 동기들은 애인과 함께 도망갔다 그랬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실은 그때 주인 아저씨가 밤마다 남자 손님을 따라가라고 보챘어요. 더 이상 안 따라가고 못 버틸 것 같아 도망쳤죠. 그러셨어요? 그것도 모르고 참. 말들이 좀 있었겠죠. 이왕 그때 이야기한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앞으로 계속 도장에서 뵐 텐데 오해가 없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그간의 사정을 늘어놓았다. 구자성은 그녀의 말에 추임새를 넣으며 차를 경춘 고속도로로 진입시켰다. 홍심은 돈을 벌어 가난한 부모를 부양하려 요정까지 전전했으나 자칫 몸을 망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단다. 더구나 요정에 있었다고 하면 빤빤한 남자와 결혼은 물 건너간다. 어느 부모가 요정에 근무한 아가씨와 결혼을 허락하겠느냐고 했다. 구자성의 입사 동기들은 요정에서 특별한 손님이었단다. 그곳은 좀 비싼 술집이라 어느 정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기반을 잡은 중년층 이상이 드나드는데 총각 손님은 구자성 패거리가 유일했단다. 그래서 요정 아가씨들은 서로 그 방에 들어가려고 은근히 다투었단다. 홍심은 5사람 중 구자성이 제일 순진해 보이고 믿음직했단다. 김기성은 몰래 찾아와서 데이트를 신청했으나 요정 선배들이 그 친구는 한 번 놀고 모른 척할 친구라며 멀리하라고 하여 김기성의 유혹에 냉담하게 대했단다. 홍심은 요정을 떠나기로 하고 짐을 구자성에게 맡기는 척하며 구자성이 끌면 못 이기는 척하고 몸도 한번 맡겨볼까 했었단다. 홍심은 그녀가 몸을 주면 구자성은 끝까지 책임질 것 같았단다. 구자성은 짐을 맡긴 여자의 마음도 모르고 한 번도 따로 찾아오지 않아 섭섭했었단다. 요정을 떠나기로 한 날 그를 찾아갔는데 마침 구자성이 술도 한잔 한 것 같아 기회다 생각하고 38선을 넘으면 사형이다 선언하고 옆자리에 누웠는데 순진한 구자성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38선을 넘지 않아 여자가 먼저 덮칠 수도 없고 실망이 컸단다. 38선을 넘으면 사형이라는 말 뜻은 안 넘으면 사형이라는 여자들의 반어법인데 그 뜻도 못 알아듣고 고지식하게 옆자리로 손 한 번도 내밀지 않아 어쩔 수가 없었단다. 손을 내밀면 잠꼬대인 척하고 잡아 끌려고 했었단다. 분명히 구자성이 잠을 못 이룬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는 척만 하고 그때 그녀가 남자의 경험이 지금같이 있었으면 더 적극적으로 나갔을 텐데
그때 홍심이도 아직 남자를 몰라 둘 다 바보 노릇만 했단다. 만일 그때 몸을 섞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순진한 구 선생님이 엄마랑 무척 싸웠겠지요? 홍심이 구자성의 옆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픽 웃었다. 구자성은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가 요정에 근무했던 것을 알아내고 결혼에 반대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지금 아내와 결혼할 때 중매한 친척의 말을 믿지 못하고 아내 학교에 가서 성적표도 떼어보고 아내가 살던 마을에 가서 그녀의 평소 행실까지 다 확인하셨다. 그녀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새벽 통금이 풀리자마자 그의 방을 나와 바로 첫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와 청계천 가발 공장에 다녔는데 거기서 조장이 그녀를 좋아해서 결혼하고 지금 슬하에 딸만 둘을 뒀다고 했다. 가발 공장을 그만두고 남편과 봉제 공장을 차려 동대문 시장에 물건을 대주며 그럭저럭 먹고 살 만큼 돈을 벌고 이제는 딸 둘 다 시집 보냈고 노년의 건강을 챙기려 국선도 도장에 나왔다가 회장님이 다니시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그만둘까 했었는데 30년도 더 지난 일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 나이에 그만둘 것이 있나 하고 그냥 다닌단다. 또 구자성이 대범하게 대해줘서 지금은 별 신경 안 쓰고 다닌다고 했다. 인연이 묘해서 회장 총무가 되고 이렇게 야외 수련장을 보러 둘이 데이트까지 하게 되니 기분이 묘하다고 했다. 저 그때 총무님 집 맞는 바람에 우리 동기들한테 술 여러 번 샀어요. 왜요? 짐이 오며 몸도 왔을 거라며 혼자만 재미 보냐고요. 아니라고 해도 안 믿었어요. 그랬구나. 그건 몰랐네요. 그럼 제가 집 맡긴 빚뿐만 아니라 술값까지 빚졌네요. 어떻게 갚는다? 그렇다고 이 나이에 러브 호텔에 모실 수는 없고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점심이요? 오늘 귀한 시간 내서 공무로 왔으니 회비해서 써요. 사실 것 없어요. 구자성은 러브 호텔에 모실 수 없고 하는 말이 38선을 넘으면 사형이라고 했던 말과 같은 반어법인가 하며 말했다. 그럼 다음에 살게요. 시간만 내주세요. 차차 봅시다. 매일 만나는 처지이니. 구자성은 확답을 미뤘다. 아침고요 수목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입장권을 끊고 입장했다. 두 사람은 봄꽃의 향기에 젖어 고향집 정원을 둘러보고 분재 정원을 둘러보고 아침광장의 잔디밭을 수련 장소로 찍었다. 구자성은 그녀와 가까운 거리에서 조잘거리는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걸으며 언뜻 연인들이 봄꽃을 완상하는 기분이 들었다. 4월이 한창인 날 조팝나무에 순결한 하얀 꽃을 배경으로 서서 미소 짓는 홍심은 화사했다. 50대 중반의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싱싱하고 아름다웠다. 조팝꽃을 둘러서 핀 빨간 철쭉꽃이 그의 마음을 붉게 물들였다. 구자성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잠시 아찔했다. 구자성은 고개를 흔들며 저 여자와 나는 이미 인연이 끊어졌어. 다짐하며 미망에서 빠져나왔다. 둘은 야휴의 날 수목원 내 식당에서 점심을 먹기로 하고 음식 맛을 미리 보러 고요 식당에 들어갔다. 둘은 메뉴판을 둘러보고 술은 충령산 잔 막걸리로 정하고 식사는 산채 정식과 송이덮밥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기로 했다. 구자성은 산채 정식을, 홍심은 송이덮밥을 시켜
그릇을 하나 달라고 하여 반반씩 나눠 먹었다. 잔막걸리는 차를 운전해야 하는 구자성은 딱 한 잔만 마시고 나머지는 홍심이 다 마셨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두 사람은 수련 일정을 확정했다. 아침 8시 반 서울을 떠나 10시에 도착. 1시간쯤 수목원을 구경하고 11시부터 승단식과 야외 수련, 12시 20분 수련을 마치고 식당으로 이동하여 2시까지 오찬, 돌아오는 길에 봉선사를 1시간쯤 들렀다가 5시 반쯤 출발지에 도착. 일정을 짜면서 두 사람은 죽이 척척 맞았다. 구자성은 돌아오는 길에 그녀가 러브호텔로 모실 수는 없고 라고 한 말이 호텔에 데리고 가달라는 말인지 아닌지 진위를 탐색하며 혼자 끙끙대며 유혹에 시달리면서 운전을 했다. 야외 수련회가 끝났다. 회원들은 점심시간에 마신 막걸리에 취해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노래를 부르며 뒤풀이를 했다. 전철역 입구에서 버스를 내려줬다. 회원들은 다 집에 가고 회장과 총무만 남았다. 그동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구자성이 총무에게 고마움을 담아 인사를 했다. 제가 뭐 고생한 것이 있나요? 회장님이 고생하셨지. 총무도 회장에게 인사를 했다.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제가 저녁 모실까요? 구자성이 홍심을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다. 저녁 사주실래요? 좋아요. 어떤 걸로 사드릴까요? 이왕 사주시려면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사주세요. 어디 생각나시는 데 있으신가요? 한강이 보이는 식당. 좋아요. 주차장에 제 차가 있는데 가시죠.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것 같으니. 두 사람은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강 위에 부표를 띄어 지은 식당 창가에 마주 앉아 불빛에 한강물이 일렁이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즐겁게 식사를 했다. 구자성은 그 식당에서 제일 비싼 가재 요리를 주문했고 포도주도 한 병 시켰다. 세상이 참 좁죠?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포도주 2잔에 얼굴에 홍조를 띠고 홍심이 감탄사를 질렀다. 그래요. 참 좁아요. 그때 우리가 38선을 넘었으면 지금 어떤 감정일까요? 또 38선을 넘는 관계로 쉽게 발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지요. 홍심 씨는 여전히 예쁘시다. 쑥스럽게 이제 50을 넘은 사람한테 50이 넘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 할머니예요. 손자가 둘이나 있는데. 구자성은 홍심이 할머니라고 하자 여자로서 매력이 팍 식는 느낌이었다. 저 술을 좀 깨고 운전해야 하니 고수부지를 좀 걸을까요? 후식까지 마치고 강물을 바라보며 주절거리던 구자성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좋아요. 저도 모처럼 만에 옛 추억의 친구랑 걷는 낭만을. 두 사람은 봄바람을 맞으며 나란히 한강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를 걸었다. 남극과 북극이 서로 어깨를 부딪히며 걷는 사이 남극과 북극의 자성이 서로 끌어당겨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한강다리 하나를 지날 만큼 걷고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북극의 팔이 자연스럽게 남극의 어깨를 꼈고 남극의 팔은 북극의 허리를 꼈다. 바람은 온화하고 물결은 반짝이고 서로 맞닿은 남극과 북극 사이에 자기장이 진하게 몸을 통하여 흐르며 서로를 끌었다. 북극이 남극의 얼굴을 당겨 가볍게 키스했다. 남극이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남극과 북극은 가깝게 다가갈수록 더욱 강하게 자성이 두 객체를 끌어다가 딱 붙게 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닿을 수 있는 한 온몸을 밀착시키고 둘만의 세계에 빠져 황홀한 시간을 가지며 그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랐다. 헤드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췄다. 갑작스럽게 방해를 받은 남극과 북극은 깜짝 놀라며 떨어졌다. 달리는 자전거에서 나온 불빛이 휙 지나갔다. 또 다른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자전거 동호인들의 행렬이다. 남극과 북극은 손을 잡은 채 푸 한숨을 내쉬었다. 북극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북극은 10년간 수련해온 습관대로 호흡이 자동으로 30초간 멈췄다. 북극은 순간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성경 구절이 떠올랐다. 구자성은 속으로 국선도 선도문, 선도활법, 건체강심, 일화창생, 효심애교를 외우며 국선도 수련 때 익힌 긴 호흡을 하며 기를 회음혈에서 시작하여 장강혈을 거쳐 명문혈, 백회혈, 수구혈까지 동맥을 회전시키고 승장혈, 기해혈, 고곡혈을 거쳐 다시 회음혈까지 소주천 한 바퀴를 돌렸다. 그가 임동맥 기회전을 몇 번 되풀이하자 말초신경까지 자극했던 음욕이 스르르 발바닥을 통해 대지로 밀려 내려갔다. 그는 365 경락 대주천 기회전을 하며 흩어졌던 마음을 다스렸다. 정말 좋은 밤이었어요. 가실까요? 구자성이 벤치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네. 홍심이 수줍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입을 닫은 채 가볍게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갔다. 다음 날 도장에 늦게 출석한 홍심은 구자성으로부터 먼 자리를 잡고 수련했다. 의도적이었을까? 구자성은 그녀가 어제 일로 도장에 안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며 은근히 그녀를 기다리다가 그녀가 수련 중에 나타나자 안도하며 멀리서 그녀를 느끼며 그녀를 향해 가는 마음을 죽이려고 회음에 정신을 집중하며 수련을 했다. 그는 호흡 삼매경에 빠지며 그녀를 잊곤 했다. 그녀는 항상 하던 대로 수련이 끝나기 전에 도장을 떠났다. 세월은 흘러갔다. 구자성은 그녀를 개인적으로 만날 일이 없었고 그녀는 항상 늦게 나와 수련이 끝나기 전에 도장을 떠나 가벼운 인사도 나눌 기회가 없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리라. 구자성은 수련에 정진하며 그녀와 붉은 인연, 음욕을 채우고 싶은 욕망을 다스렸다. 그는 호흡을 하며 들숨 10초, 지식호흡 30초, 날숨 10초 호흡을 하며 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선도문의 박자에 맞춰 학문을 수축하며 기를 소주천, 대주천으로 옮기하며 정신을 회음에 집중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며 그녀를 향한 음욕을 잠재웠다. 수련을 하며 의식을 집중하다 보니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녀에게로 향하던 오욕이 사그라지고 평정심을 찾았다. 한강 둔치에서의 사건도 30년 전의 사건과 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집착하는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으로 미련을 남기고 쓰러져갔다. 홍심의 미모는 다른 여성 회원보다 밝고 환하게 빛이 났으나 홍심을 향한 구자성의 관심은 다른 여자 단원을 향한 정도의 관심 정도로 약해져갔다. 구자성은 그녀와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인연을 더 짙은 색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하며
그의 평정심이 아쉽기도 했으나 수련을 쌓아가며 욕망을 털어내고 청정심을 높여가는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며 혼자 속으로 선과로다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와의 인연은 붉은색을 칠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해야지 하며 자신의 수련이 성숙해가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